안녕하세요.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정말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끔찍한 거 알고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 역시도 처음엔 행복하고 달콤했던 신혼생활을 겪었지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역경을 다 걷어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찌 보면 인생 구제받고 다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아주 일찍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번 했었습니다. 25살 즈음에 만나 결혼을 했지만 2년도 안 돼서 헤어지게 되었죠. 다행히 아이는 없었지만 그 집안에서 어린 저보고 합가하며 살자고 했고 시댁살이를 너무 심하게 시키길래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신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피폐해져 있어서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 지인이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며 계속 설득을 했고 자기가 아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두 번째 남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당시에 식당 하나를 창업해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혼자서 어느 정도 벌어먹고 살 정도는 되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는 남편이 순박한 사람이라서 좋았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먼저 식당을 운영하는 데 매진하느라 연애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서툰 점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때가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연애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이 그래도 좋았던 이유는 저를 누구보다도 좋아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늘 아침 출근길에는 제 점심 도시락을 싸다 줬고 늦잠을 자서 아침에 도시락을 못 챙겨주면 점심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와서 그 바쁜 와중에도 챙겨줄 만큼 절 많이 좋아해 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항상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고 제가 말한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선물로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섬세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좋았어요. 아무 때묻지 않은 그만의 연애 방식도 좋았고 순수하게 절 좋아해주는 마음도 정말 설렜죠. 그를 만나면서 제가 이전 남편과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고요. 당시에 남편 집은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 식당을 차릴 만큼 좀 없는 형편이었죠. 그나마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집을 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 구하는 것부터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도 아빠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였죠. 엄마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 잘 되는 편이라서 저희 집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것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부모님 재산이지 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말라고 제가 늘 말해주었어요. 근데 결혼 땐 부모님이 저희 결혼 비용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부터 혼수 장만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도 그때 남편이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결혼 준비하는 비용을 따져가며 상의하던 도중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결혼 전부터 처가 이렇게 도움만 받게 돼서 나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해. 그래서 말인데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 어느 정도는 대출 받아서 혼수 마련하는 거 어때?
집도 해주셨는데 혼수까지 받아가기엔 내가 정말 양심 없는 놈 같아서 그래. 내가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나 그렇게 당신한테서 다 받아먹으면서 장가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만 괜찮으면 나 대출 받고 싶어. 그리고 결혼해서는 내가 다 갚아 나갈게. 자기 생각은 어때? 아, 대출 받는 거야 난 상관없어. 그리고 결혼하면 어쨌든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같이 갚아 나가야지. 결혼 생활 당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하면서 같이 쓸 물건 사기 위해서 대출하는 건데. 근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지금도 식당 창업하면서 빚진 거 조금 있다며. 거기에 대출까지 또 받아도 괜찮겠어? 괜찮아.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게 다 자기랑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건데 내가 얼마든지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정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나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고 말지 처가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진 않아. 그래, 알았어. 자기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혼자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제 부부인데 뭐든지 함께 해야지. 우리 둘이서 같이 갚아나가자. 고마워, 자기. 진짜 당신은 왜 나 같은 놈을 만나주는 거야? 거기다 결혼까지. 난 진짜 복받은 놈이야. 당신은 나한테 정말 행운 같은 존재야. 사랑해. 남편은 이렇게 남들에게 신세지는 것도 잘 못하는 성품이었어요. 워낙에 정직하고 올곧은 성격이었기에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니 제가 결혼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절 나름 예뻐해 주었기에 저희의 결혼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아기를 낳지 않은 이유는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생활이 좀 빠듯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의 신혼을 즐기고 싶은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끔찍하게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결혼 후에 남편의 식당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연애 때 도시락을 사다 준 걸 생각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해서 도시락집까지 창업을 내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고 그 결과가 무척이나 좋아 저희는 금방 여유로운 살림으로 나설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남편이 조금씩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기존 식당에서 남편은 스시를 팔고 있었는데 그걸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맡겨놓고 남편은 도시락 사업에 열중하면서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늦게서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자리를 금방 잡으면서 돈도 좀 벌 수 있었어요. 주변에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이나 저녁에 아예 미리 대놓고 먹는 회사들이 많았기에 그만큼 빨리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 일에 대해서 저도 남편을 너무나 축하하는 바였고 남편이 더 잘 되길 항상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니까 저희 집에 돈이 좀 모이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더니 나름 더 부유해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아빠가 은퇴를 하고 싶다며 공인중개사를 아예 다 저에게 넘겨주신 다음에 아빠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엄마랑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는 중이었죠.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그동안 다져놓은 입지가 있었기에 저도 돈을 꽤나 벌어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되어서 저희는 둘 다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먹고 싶은 소고기 원 없이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생활력이 되었죠. 그 사이에 아이도 한 명을 더 낳아 키우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아들 1명, 딸 1명과 함께 2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쭉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했어요. 근데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그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이 점점 돌변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좀 벌리니까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지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해 막 거드름을 피우더니 급기야는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죄다 명품이 아니면 안 쓰더라고요. 남편은 남성용 반지나 시계, 벨트 이용하는 걸 좋아했는데 항상 명품으로 그것들을 마련을 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죠. 여보, 당신 요즘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알아? 돈 좀 벌린다고 왜 그렇게 막 쓰는 거야? 그렇게 벌릴 때일수록 돈을 더 모아놔야지.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들어오는 족족 그렇게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급할 때 무슨 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좀 써. 당신 또 이번에 지갑 바꿨더라? 몇 개월 전에 지갑 바꿨으면 그거 그대로 쓰면 되지. 왜 또 사는 거야? 아, 냅둬.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건데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참견을 해? 다른 집 마누라는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옷도 골라주고 다 한다는데 당신은 참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지근성이 강해? 뭐? 그지근성? 당신 말 그렇게 심하게 할래? 이게 어떻게 그지근성이야? 절약 정신이지. 난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당신처럼 흥청망청 쓰면선 안 살았어. 모을 땐 모아야지. 사람이 쓰기만 하면 언제 돈을 모아서 집 사고 땅 사고 애들 시집장가 보냈니? 이제 앞으로 우리 애들 교육비 들어갈 것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쓰는 거야? 당신은 해도 해도 너무해 진짜. 차도 맨날 1년도 안 돼서 바꾸고 명품 옷에 시계에 가방에 어떻게 여자들보다도 사치가 더 심해. 그거야 당신이 별종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이상해. 내 주변 여자들은 다 명품 좋아하고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는데 당신은 안 다니잖아. 이러니 내가 같이 사는 재미가 없지. 좀 누릴 땐 누리자. 남편은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적정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뒤늦게 바람이 분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동안 못 쓴 돈에 대해 한을 다 풀어버릴 작정이었는지 정말이지 돈을 너무나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런 일로 부딪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저는 아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냅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아, 나 이제 식당 운영하는 것도 너무 지겹다. 맨날 진상 손님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제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말인데 나 이참에 사업장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넘겨버리고 다른 일 시작해볼까? 아니면 당신 혼자서도 잘 보니까 난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애들이나 보는 건 어때? 나도 마누라가 벌어오는 돈으로 좀 편하게 살아보자. 뭐? 당신 진짜 어디까지 미칠래? 애들 이제부터 교육비 들어가는 거 장난 아니라고 했지. 당신 그렇게 벌어도 버는 족족 써대는데 돈이 지금까지 모아질 리가 있어? 초기에 잠깐 모으고 그때부터는 무슨 물 쓰듯 돈 막 쓰면서 살았잖아. 당신 그거 사치 계속 부리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하던 일 계속해. 아, 그것도 맞긴 맞지. 내가 이 명품의 맛을 너무 알아버렸어. 그냥 몇 개만 걸쳐도 귀티가 잘잘 흐르는데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는 느낌이란 말이지.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다른 사업을 좀 알아봐야겠어. 어쨌든 식당은 이젠 나한테 너무 지긋지긋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혀를 찰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렇게 사람이 별종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편으론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평생 식당 일만 하다 보면 몸도 많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일을 찾아서 또 정착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열심히 다른 일을 알아봤고 우연히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주유소를 양도받게 되었어요. 근데 주유소 하나 양도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돈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만으로 주유소를 양도받기엔 정말 너무도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이 식당과 도시락집과 몇 군데 분점을 내서 같이 운영하고 있던 것까지 싹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면서 받는 돈을 합하고 대출까지 싹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또 남편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놓고 대출은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 집 놓고 대출 좀 하고 그 외에 또 부족한 돈은 처가에서 좀 빌릴 수 없을까? 지금 장인어른 돈 잘 모아놓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시는데 그 돈 좀 빼서 나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장인어른 지금 건물 있는 거 어차피 외동인 당신한테 물려주실 거 아닌가? 그거 미리 좀 달라고 하는 건 어때? 와, 딱이네. 그 건물 먼저 좀 미리 받자. 그거 팔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되겠네. 뭐라고? 당신 진짜 또 이상한 소리 할래? 그 건물을 아빠가 나 줄지 안 줄지 누가 알아? 그리고 그 건물을 나한테 준다고 한들 그걸 왜 벌써부터 달라고 해? 그거 가지고 아빠 지금 노후 지내고 있는 건데. 우리 부모님한텐 더 이상 손 벌리지 말자 제발. 우리 아빠가 당신 도시락집 처음 시작할 때도 어느 정도 돈 도와주셨잖아. 거기다가 우리 이 집도 다 아빠가 마련해 주신 거야. 그거 몰라서 그래? 아 진짜 있는 집안에서 그럼 사위 그 정도도 못 도와줘? 하여간에 이 짠순이한테 내가 뭘 바래? 아 그 건물 하나만 있으면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좀 말씀드려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절대 안 돼. 우리 아빠한테 더는 손 벌릴 생각하지 마. 해결해도 우리가 해결해야지. 왜 자꾸 아빠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 당신 처음엔 우리 아빠가 집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하다며 대출까지 받아서 혼수 마련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뻔뻔하게 변했니? 이게 뭐가 뻔뻔해? 그때는 가족이 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힘들 때 가족 이용해 먹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는 법이야. 아 됐고 아빠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 주유소 양도하는 건 정 돈이 필요하면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우선은 대출 받아서 시작해. 에이 진짜 좋은 방법이 떡하니 있는데 왜 도대체 돌아가야 하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남편은 제 말에 콧방귀를 뀌더니 투덜거리기만 했어요. 그래도 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고 자기 차 담보대출까지 싹 다 끌어모아선 돈을 마련했죠. 근데 사실 그걸로도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남편이 쓴 찬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처럼 청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며 자리를 잘 잡은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IT 관련된 창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번 친구였죠. 남편보다도 훨씬 크게 성공을 한 친구였는데 그 둘 사이가 꽤나 돈독해서 저도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 그 친구의 도움을 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남편은 그 돈으로 주유소를 양도받아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유소를 양도받은 이후에는 돈이 더 벌리니까 점점 더 유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미워진 건지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었죠. 그래도 그 전에는 집안일도 같이 잘했었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철없이 살아도 그나마 제가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저한테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지언정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아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고 노력을 했고,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 갖고 싶다고 하는 거,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바로 응해줄 만큼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주유소를 운영하고 나서부터는 그마저도 하질 않더라고요. 한 번은 주말에 웬일로 남편이 집에 있는데 애들이 아빠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놀이동산 가고 싶어. 우리 놀이동산 가자. 놀이동산. 저는 애들이 항상 어디를 가자고 하면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었기에 이번에도 그래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애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놀이동산은 무슨 놀이동산? 야, 아빠 힘들어. 치대지 좀 마.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치대는 걸 좋아하냐? 됐고, 제발 저리 좀 가. 놀이동산이고 뭐고 간만에 집구석에서 있어 보려고 했더니만 에휴, 역시 귀찮아 죽겠네. 하여간에 이 혹들 때문에 집에서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안방 들어가면 잔소리꾼이나 만나야 하고 거실에 나오면 이 혹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여간 이 집구석만 아니면 내가 아주 편하게 살 텐데 말이야. 아유 지긋지긋해 진짜. 남편은 애들이 듣는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울먹이는 첫째를 저는 안아주고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애한테 왜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해? 애들이 당신이랑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얼마나 말했었는지 알아? 한 달 전부터 가고 싶어 하는 걸 당신이 매번 집에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술에 떡이 돼서 들어오니까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겨우 말한 건데 애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니? 아, 또 저거 잔소리 시작이네. 하여튼 이놈의 집구석에 있으면 안 돼. 아, 몰라. 난 나간다. 늦게 들어올 거야. 남편은 정말이지 제가 알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180도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나마 아이들한텐 잘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섭게 돌변해버리니까 정말로 이 사람과 더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사치가 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치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 자기가 빌린 대출금도 못 갚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돈 좀 그만 써 제발. 이번 달 이자 안 냈다고 연락 계속 오고 있어. 나 이 이자 절대로 내가 못 내니까 당신이 내. 이자 원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돈을 쓰질 말아야지. 도대체 왜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다니는 거야? 옷이 명품이면 뭐해? 시계 고차고 명품이면 뭐하냐고. 사람이 먼저 명품이 돼야지. 어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변해. 제발 정신 차려. 아, 기다려. 이자 낼 거야. 안 그래도 내려고 했어. 거 되게 땡땡거리네. 뭐? 땡땡? 야, 너 진짜 이제 막 나가기로 작정했어? 당장 돈이 없으면 네 그 비싼 차라도 팔아서 돈 갚을 생각부터 해. 네 차만 팔아도 우리 집 대출금은 금방 다 갚아버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내 차는 절대 못 건드려. 이 차도 대출 걸려 있는 거 잊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대로 두다가는 이 집을 날려먹게 생겨서서 매일같이 남편을 닥달했어요. 정말 귀에 피딱지가 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남편에게 집 대출금부터 갚으라고 닥달을 했고 집 대출금부터 안 갚으면 자동차를 팔아버리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 소리에 못 이겨 집 대출금부터 갚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남편이 그 친구한테 또 어렵게 돈을 구해서 갚은 듯 했어요. 남편은 그 친구한테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건지 여전히 빌리기만 하고 돈은 돈대로 버는 족족 흥청망청 써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고 저는 그 뒤로는 아예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집 대출금 갚은 게 그렇게 억울한지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게 더더욱 쌀쌀맞게 그지 없어졌거든요. 이런 사람과는 더는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에게 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때를 아주 정확하게 남편이 내주었어요. 그때는 명절이었고 추석이라 친정과 시댁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이미 주유소를 차릴 때 저희 친정 쪽에서 돈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빈정이 많이 상해 있던 터라 친정 가는 걸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비꼬는 듯이 말을 했어서 그것 가지고 싸운 적도 적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도 남편은 또 한 건을 크게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그의 명절이 좀 긴 편이라 시골에 있는 시댁집에는 좀 나중에 가고 먼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 친정집에 먼저 가고자 했어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원래는 서울에 살다가 아빠가 은퇴를 하면서 경기도 안쪽으로 이사를 가서 지내고 계셨기에 어쨌든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여보, 이번엔 연휴가 좀 기니까 우선은 우리 집에 먼저 갔다가 시댁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 될 것 같아.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갯벌 체험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갔다가 1박 2일 있으면서 바다 한번 들렸다 오게. 야,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고 내가 여태 말했지. 자기 자식 같은 사이가 힘든데 돈 한 푼 안 대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난 거기 내 부모로 인정 못해. 너도 그런 부모 밑에 있어서 참 가족 보기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참에 가정교육 좀 다시 받자. 네 집은 앞으로 시댁이야. 알았어? 친정 인연 끊어버려. 왜 그런 집구석에서 사냐? 난 이번에 거긴 발도 안 붙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장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보다도 더 심한 태도가 나왔어요. 아무리 사람이 변했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태도는 망나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는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저는 이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미치면서 이때부터는 진짜로 물불 안 가리게 되더라고요. 야, 너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뚫린 입이라고 다 해? 야, 이 거지야. 너부터 끊어. 그래도 시댁 부모님은 너 같은 자식이 있어서 좋다 하며 지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꼬락서니를 보면 너 같은 자식 둔 걸 쪽팔리다면서 먼저 연 끊자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개쪽 당하기 전에 네가 먼저 끊는 게 낫겠어. 이야, 진짜 내가 살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인간이 분수를 알아야지. 야, 나 더는 너랑 못 살겠다. 어차피 나 너랑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건수 줘서 고맙다. 너 이혼이야. 절대로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지금부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뭐? 이혼? 야, 너 지금 이혼이라 그랬냐? 네가 나랑 이혼하면 뭐 어쩔 건데? 이제 다 늙어 빠진 거 뭐 누가 데리고 살아 주기라도 한다냐? 야, 정신 차려. 너 같은 거 이제 쭈글쭈글해서 누가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꼭 참고 살아라. 어? 야, 누굴 걱정해. 너나 혼자 쓸쓸히 늙어 죽을 거 걱정해라. 난 이제 너 같은 놈 만날까 봐 무서워서 재혼은 생각도 안 해. 내가 너 같은 지옥을 끌어안고 사느니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안방에서 손수 가방까지 다 챙겨서는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화를 내니까 마지막에는 당황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남편은 쫓겨났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저는 끝까지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이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아주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저는 뜻밖의 복수심에 불타올라야 했습니다. 저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친구였고 그 친구는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지선 씨,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손준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긴 전해 들었어요. 저 시간 되면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손준이랑 이혼하지 말아달라느니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한 번만 만나 주세요. 무슨 할 말이요? 저랑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알았으면 더는 저한테도 용모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인간이 돈 안 갚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저는 드릴 돈 없으니까 그 인간한테 가서 받으세요. 아니요. 지선 씨한테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근데 손준이 이 자식 연락이 안 돼요. 그냥 아예 잠적해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선 씨한테 그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꼭 지선 씨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그 사람의 전화를 받고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저한테 허튼 소리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저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하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기에 그러자고 한 거였죠. 그리고 그 만남에서 저는 뒤로 자빠질 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선 씨,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손준이 놈이 제 연락은 이제 통 받질 않아서 둘이 이혼한다는 소식은 건너서 들었는데 그동안 손준이 놈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네,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더는 같이 살 이유를 못 느끼겠어서 이렇게 이혼하게 됐네요. 근데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 인간이랑 그렇게 친했으면서 왜 연락이 안 닿아요? 손준이 자식 그럴 줄은 몰랐는데 얘가 이제는 제가 알던 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기 힘들 땐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제가 힘들어지니까 이놈이 제 연락도 다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사업이 좀 갑자기 어려워졌거든요.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 그동안 빌려준 것 중에 일부라도 좀 줄 수 없겠냐고 그 한마디 했었는데 그 뒤로 잠수 타더니 이제 아예 제 연락은 받지도 않네요. 진짜 대책 없네. 어떻게든 받아내셔야죠. 그 인간 지금 거의 망난이에요. 제가 왜 이혼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사람이랑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더는 그런 인간 말종이랑은 같이 못 살겠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지선 씨, 근데 이혼하시면서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손준이 놈 그거 변한 거 다 바람나서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명품에 집착하고 차 바꾸는데 혈안이고 했던 게 그걸로 다 밖에서 여자들 꼬셔서 노느라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지선 씨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전혀 전 몰랐어요. 집에선 그런 내색이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사업자 제가 아는 사장님이랑 같이 셋이서 술자리 한번 가진 뒤로는 둘이 친해졌었어요. 그 뒤부터 그 사장이 손준이 놈 데리고 그렇게 놀더니 안 좋은 물을 들여놨더라고요. 여자들 꼬셔서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여자들이 명품만 보면 환장하고 좋은 차만 보면 자기한테 들러붙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거 전혀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그런 낌새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걔 일하는 척 출근했다가 직원들한테 가게 맡겨놓고는 몇 시간만 딱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밤엔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아무리 취해도 흔적 다 지우고 들어갔던 놈이니까요. 걔가 또 철두철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유소 하면서는 더 자유분방해지니까 더 신나게 놀았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티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냥 성격만 좀 이상해졌다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자를 만나는 낌새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딱 알았겠죠. 저도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데요. 근데 정말로 그런 낌새는 하나도 없었어요. 걔 차 정리한답시고 맨날 차에 있는 여자들 머리카락 다 치우고
차 안에 디퓨저랑 뿌리는 방향제 놓고는 항상 뒤처리 주도 면밀하게 한 놈이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핸드폰 번호도 안 알려줘서 여자들이랑 핸드폰으로도 연락 안 하고 그냥 그날 만나서 그날 몇 시간 있다가 헤어지기만 했던 놈이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이 사람이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나한테 마음이 떠서 변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기도 하고 옷을 살피거나 자동차를 살피고 심지어는 블랙박스까지 본 적이 있었죠. 그만큼 남편은 급작스럽게 변해버렸고 제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심각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낌새 하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게를 찾아가도 잠시 외출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돌아오곤 했기에 그 짧은 사이에 여자를 만날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보니 이런 일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저한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더 이상은 손준이 이 자식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전 저만의 방식대로 복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손준이 이 자식 이혼보다도 더 큰일 치르게 될 텐데 그럼 돈 많이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나마 지선 씨는 그동안 저한테 고맙다고 손준이 놈 대신해서 이자도 몇 번 보내주시고 원금도 좀 갚아주고 했었잖아요. 그게 고마워서 미리 언질해 주는 거예요. 저는 속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단호하게 말을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뭔가 이 남편 놈이 큰 사고를 하나 저질렀구나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고민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었기에 돈이 그리 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인간이 날 철두철미하게 배신해 왔다는 사실이 기가 막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이혼이 아니라 이혼보다도 더한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이 인간의 친구가 복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저 그 돈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벌 만큼 벌고 있고 그 인간이 돈 안 준다고 해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 그대로 진행하세요. 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 그럼 저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씨. 그동안 그 못난 놈이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그의 인사로 우리는 헤어졌고 그 뒤로 정말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빵 하고 터지는 걸 보면서 제 남편이란 놈이 정말 어디까지 대책 없이 사고를 쳤던 걸까 하며 놀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저와 그날 헤어지고 나서 바로 복수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왠지 저를 배려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한테 이혼 소송이 끝나면 연락 한 번만 달라고 하기에 저는 이혼 소송이 끝난 이후에 연락을 해줬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때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사치 부린 것과 그 사치 부리면서 제가 몇 번 카드값을 갚아줬던 거, 점점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유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아이들 양육권까지 싹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 혹시 몰라서 당시 남편의 여자 문제를 같이 걸었었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남편의 바람을 어렵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증명이 되었냐면 다름 아닌 카드 내역에서 걸리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때문에 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나타났고 저는 가장 최근에 갔던 곳들을 몇 군데 집어서 방문해 CCTV 영상까지 받을 수가 있었죠. 이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복잡했지만 전 어떻게든 이 이혼을 제대로 복수하며 마무리 짓고 싶어서 악착같이 매달렸어요. 그 결과 남편의 바람이 인정되어서 저는 위자료를 꽤나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이 인간이 벌어온 것보다 쓴 게 더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저에게 모든 게 다 유리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남편은 사치 부린 것이 꽤나 많아서 위자료가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저한테 쌍욕을 퍼붓는 거 있죠. 야 이년아,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 인생 내가 어떻게든 종치게 만들 거야. 하루하루 너 긴장하면서 살아라. 야, 너나 긴장하면서 살아. 너 아마 뒤에 큰 거 하나 올 것 같은데 긴장 좀 해야겠더라. 어디 그러고도 네가 그렇게 기세 부릴 수 있나 보자. 아유 무서워라. 저는 남편에게 뒤에 올 후폭풍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웃어 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한껏 약올라 했지만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철컹철컹 쇠고랑 결말이었습니다. 저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남편의 친구가 드디어 움직이더니 사기죄로 제 전 남편을 신고해 버렸더라고요. 정말 더 까도 이런 막장이 다 있을까 싶었던 남편의 못된 행위는 저를 향한 배신보다도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 놈은 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아나무인에 철 모르는 게 끝도 없이 가더니 자기가 가짜 기름을 파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는지 자기 중마고아한테 그걸 다 일일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남편이 가짜 기름을 판매한 것과 자기한테서 빌려간 돈을 일절 주지 않고 잠수를 탄 것을 빌미로 신고를 하면서 남편을 탈탈 털어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이혼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주유소를 시작했던 처음부터 가짜 기름을 판매를 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감방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진짜 우습게도 이혼할 땐 그렇게 저한테 욕을 하더니 제 친구한테 신고당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매달리던 거 있죠. 한 번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안해. 나 좀 다시 받아줘. 나 다시 당신한테 잘할게. 진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볼게. 내가 미쳤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바람 피웠던 것도 미안하고 아나무인처럼 당신한테 못되게 굴면서 살았던 것도 다 미안해. 내가 진짜 멍청했어. 나 이대로 가면 진짜 내 인생 끝이야.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줘. 어? 제발. 내가 널 왜 용서해야 되니?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 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 인생 망하니까 헉하니? 웃기지 마. 난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냥 죗값 달게 받고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다신 찾아오지 말고. 여보, 그럼 내 친구놈 한 번만 만나서 설득 좀 해줘. 그놈이 날 도통 만나주질 않아. 내가 몇 번 찾아갔더니 아예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버렸어. 그래서 나 진짜 지금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만나서 설득해봐. 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지냈었잖아. 내가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상하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달라고 좀 당신이 설득 좀 해줘. 내가 왜? 네 똥 네가 치워. 나한테 또 떠넘기지 말고. 너 여기서 당장 안 나가면 나도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 때려버릴 줄 알아. 당장 꺼져. 남편은 정말 뻔뻔스럽게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더는 받아줄 생각이 없었기에 강한 태도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질질 짜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위로 솟구쳤다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를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하루빨리 이 인간과 손절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또 저는 그 뒤로 아예 그 전 남편 놈은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기에 전 남편 소식에 대해서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정말 다행히도 그 남편 친구는 남편에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재산에서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거 주고 나니 전 남편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돈 한 푼 없이 그대로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네요. 그런 인간 말종이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어서 저는 그 인간과 함께했던 흔적들을 전부 다 없애고 싶어서 아예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혹여라도 서울에 살다가 또 마주칠까 싶어서 아예 애들을 데리고 저는 친정에 있는 경기도 쪽으로 내려갔고 친정 부모님 집 근처에 집을 얻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아빠도 보고 싶어하고 자꾸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혼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차마 니네 아빠가 범죄자로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말까지는 못했어요. 다만 외국으로 아주 멀리 가서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아빠 없이 우울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셋이 사는 거에 익숙해져서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여전히 부동산을 잘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동산도 잘 되어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돈도 잘 버는 중이랍니다. 그렇게 저만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변에서는 결혼도 다시 하라고 하는데 전 남편도 그렇고 그 인간한테도 너무 대인 나머지 지금은 정말로 누구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우리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꼭 끝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라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럼 부디 우리 모두가 다 내면이 명품인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제 사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